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란 거 올리겠습니다. 파란 면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네. 파란 면. 우선 사진부터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마스크 살짝 내리시고, 파란 거 그대로 들고 계시고, 마스크 벗고 살짝 얼굴만 가르치겠습니다. 네, 마스크만 살짝 벗어주시고. 네.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 네. 이제 기자님들 찍으시면 누군지를 아시니까. 네. 저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서 마스크를 벗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진평현 한번 파이팅 합니다. 진평현! 파이팅! 한 번 더 하면, 진평현!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네. 성명서 헌법 및 현행 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 도덕을 붕괴시켜 사회 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7월 24일 498개 단체가 연합하여 창립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정군연합 진평현이라고 일컫습니다. 진평현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 및 현행 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를 뿐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 도덕을 붕괴시켜 사회 체제를 바꾸려는 저희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모든 힘을 모아 끝까지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최근 더불어 민주당 일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움직임이 있다. 장애, 나이, 성별, 피부색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달리 정의당의 법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발의된 대부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못하게 하려는 것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며 동성혈연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여 도박자, 마약자 등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조차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헌법 개정 논의 가운데 현행 헌법 속에 있는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을 통해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시도이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세계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밖에 없다. 2020년 7월 24일 출범하는 진평연은 자녀 출산이 가능한 다시 읽겠습니다. 2020년 7월 24일 출범하는 진평연은 자녀 출산이 가능한 일부 일처제를 무너뜨리고 동성간의 결합, 다자간의 결합 등을 합법화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적 제한과 성별 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치는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하며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여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정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 2020년 7월 24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498개 단체 연합이 조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진평연의 창립총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 입으로 가짜뉴스 대응 긴급 기자회견을 한국변론의 사무총장이신 신만순 목사님의 사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대응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전에 우리가 진평연 창립총회를 마쳤는데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인사도 나누지 못했는데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신지도 잘 몰라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언론이 정확한 것을 보도하지 않고 또 자기들 속성에 따라서 가릴 것은 가리고 국민들이 알 것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40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진평연 창립준비위원회를 한 이후에 진평연의 활동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가짜 뉴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됐는데 먼저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만승입니다. 먼저 오늘 5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가짜 뉴스에 대한 것을 진단하고 또 무엇이 가짜 뉴스냐 하는 것을 또 무엇이 진짜 뉴스냐 하는 것을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오늘 나오셨는데 한 분이 대략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재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법무법인 INS의 조영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성실대 법대 이상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의 전윤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5분이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심차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순서에 의해서 우리 명재진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등의 등장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특히 법적인 체계상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을 하는 그러한 배경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 어떠한 헌법적인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서 왜 수용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헌법적인 고민과 또 헌법적인 체계상의 충돌을 미리 검토하지 못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개별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체계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헌법상의 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를 오히려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법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위헌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위헌점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7가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대 위헌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남성, 여성 이외에 제3성을 인정하여 헌법에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 규정을 침해하여 헌법 제36조 2항에 위배됩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가족제도의 보호와 특히 양성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를 보호하라는 국가의 의무를 몰각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 표시의 금지, 동성애에 대한 광고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성애의 죄성을 확인하고 반대 교리를 명확히 하고 있는 개신교, 카톨릭 교단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정교 분리의 헌법 정신에 위배합니다. 자, 이렇게 위배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성직자의 설교의 자유, 포교의 자유, 성도의 신앙의 자유, 신앙 행사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 제20조에 위배됩니다. 셋째, 동성애 비판을 막는 차별금지법은 일반 시민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에 위배됩니다. 아울러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로 동성애를 정의한 것은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사법권의 표현도 부정한 그러한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은 명백합니다. 넷째, 교육 영역의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동성애 교육을 옹호하고 초중고에서 혐오적 성교육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규정한 헌법의 교육제도를 침해하여 헌법 제31조 4항에 위배됩니다. 다섯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을 하는 모든 방송, 기독교 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 SNS, 유튜브, 심지어 문학작품까지 금지할 수 있어서 언론과 방송 및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제21조에 위배됩니다. 여섯 번째, 차별금지법은 지나친 과잉적 평등사상에 편향되어 헌법 제도와 기본권을 훼손하여 헌법 전문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일곱 번째, 정의당은 대다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올바른 세계관을 존중하지 못하고 오로지 매우 작은 부분 이익에 몰두하여 전체 이익을 방기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헌법의 국민주권을 침해함으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7개 항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위헌성은 심대하고 헌법제도의 훼손의 피해는 매우 크므로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철회해 주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지금 설명한 헌법 위반이 명백한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의 보도도 그에 근거해서 보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영길 변호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애 반대 설교 강의가 정의당 안에 어느 법 위반이 되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국가인권위나 일부 또 의원들은 정의당 안 지도부는 반대 강의나 설교가 법 위반이 아니다, 적용하지 않겠다, 처벌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식적으로든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지금 실무 법률가 입장에서 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조문엔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 이유로 개인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인 집단을 지목하지 않으면 포섭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법조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주류 법 이론은 행위와 행위자를 동성애에 관한 한 분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 성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행동을 비난 반대하면 그것을 듣고 있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성애 반대 설교를 동성애자 비난 설교로 이렇게 해석 적용하는 것이 전 세계 공통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여울 책임연구자, 홍성수 책임연구자가 채택한 보고서를 국가인권위가 채택했는데 거기서 보면 전부 동성애자라는 개인 집단이 아니라 동성애를 비정상이다 또는 이성애가 정상이다,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완화적인 표현만 해도 다 차별 행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동성성행위 반대가 이 법 위반으로 포섭되는 것이 확실하고, 또 해외의 차별금지법 제정된 사례는 전부 특정 애자 비난이 아니고 특정인 비난이 아니고 일반적인 동성애 비난 설교와 강의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행위나 개인을 지목하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굉장히 애국 판례나 국내의 논문들을 무시한 위험한 판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법에는 혐오 표현 조항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요. 이 법엔 혐오 표현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은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여 안에 동성애를 반대한다, 비난한다 이러면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안에 이 혐오 표현이 포섭이 됩니다. 특별히 혐오 표현을 포섭하는 조항은 이 3조 4호 조항이 있는데요.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듯 신체 정신적 고통을 줬다. 다시요. 적대 모욕 환경 정신적 고통, 이걸 바로 혐오 표현을 동성애 반대 발언을 포섭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애 비난 설교를 국가인권의 일부 자료를 보니까 노방 설교 또 교회 설교는 적용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법 위반의 영역이요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적용되는 영역이 고용 영역, 재화 용역 시설 공급 영역, 교육 영역, 행정 영역. 이 고용 영역은
설교자가요, 자기 피고용인을 상대로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고용 영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부목사나 교회 직원을 상대로 설교하면 고용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화 용역 시설에 있어서의 영역도 이게 넓은 게 굉장히 이 부분에서 문화시설, 문화서비스 공급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 문화공급자. 그럼 이 문화공급자 안에 교회가 포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5조의 문화공급자 안에 교회 내에서의 설교가 포섭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신학대와 불문하고 모든 고용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 강의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행정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서비스 안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했다 교도소에서 포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영역이 없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광고가 있어요. 광고 3조 1항 5호에 광고에 보면은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없이 성별적 이유로 구별배제 불리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이 표시 이게 이제 협력 표현인데요. 이 광고가요, 돈 받고 하는 광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널리 알리는 게 다 광고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교육 강의 다 광고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설교가 방송이나 또는 SNS에 게재되거든요, 요즘. 그러면 이제 방송 서비스 29조, SNS 금지하는 28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동성애 비난 설교, 반대 설교가 이 법 위반이 아니니까 걱정 마시라고 이렇게 어떤 새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법 위반이 있냐에 대해서 법률가들은 물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포섭될 가능성이 있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거의 모든 법률가들의 보수적 해석론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명백해요. 이 법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일부 분들은 지금 노방 설교라든지 또는 교회 설교에 적용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그거 국가인권위원회는 혹시 그렇게 안 하기로 지침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송을 막바로 민법으로 해서 법원에 가는 경우에 이 법을 포섭하지 않으리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기관인 정의당 또 국회의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거기에는 적용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 법을 가지고 막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판사들이 제가 보기에 이거 딱 포섭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법 위반이 되면 무슨 책임을 지는가? 법 위반이 되면 무슨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일단 형사의 경우에는 피해 제보자 불이익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특히 교단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제보자를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무슨 교회의 교단은 동성애자나 옹호자를 전부 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치리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행강제는 시정권고 명령 이행 안 하면 3천만 원 한도로 계속 부과하게 돼 있고 실제로 가장 무서운 것은 손해배상인데 제한이 없습니다. 상한에. 그러면 동성애 반대 강의나 설교를 동성애 지지자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줘서 듣고서 정신적 고통당했다고 주장하면서 1인당 100만 원씩 소송 제기하면 이 고통 받았다고 주장하면 입증 책임을 고통 안 받았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인정, 승소가 됩니다. 1인당 100만 원 곱하기 10만 명 하면 1,000억이에요. 근데요, 반복해서 설교하면요 2배에서 5배 올라가요. 미니멈 500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반복하면 미니멈 500. 500 곱하기 10만 명. 5천억의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건요, 집단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하면 한국교회 전체를 경제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지금 이제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해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외 동성애 차별금지 적용된 사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정의당 안으로 해외 사례가 직접 발생할 수도 있고 법 개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의당 안 이전부터 해외 사례를 소개해 왔습니다. 근데 마치 진평위원이 정의당 안이 적용되면 해외 사례가 막바로 생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없어요. 해외 사례를 보고 참조하자 이랬죠. 마치 누군가가 정의당 안으로 반대 설교도 감옥 보낸다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했다면 가짜뉴스겠죠. 근데 정의당 안으로 너 반대 설교대 처벌된다 할 때 이 처벌은 행정처벌은 못해 제보자 불이익이지만 이행강제도 처벌이에요. 행정벌.
그리고 민사손해도 징벌손해배상에서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처벌을 해야 됐다면 반대설교자 처벌한다는 게 절대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반대 강의자, 반대 설교자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아직 없어요. 직접 설교하는 거. 근데요, 나중에 법 도입된 다음에 개정은 아주 용이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을 그냥 단순한 차별로 확대하면 우리나라도 반대 설교자를 체포구금하는 일이 금방 발생할 수 있어요. 형법으로 확대를 개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설교자에 대해서, 반대 강행한 사람에 대해서 반대 대화를 하고 반대 상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고 처리하는 거, 또 징계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정의당 안으로 발생 안 할 것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가요, 이 반대 대화와 반대 상담 자체가 제보되면 이 법 위반으로 돼서 피고용인의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징계 해고하는 사례가 정의당 안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양육권 박탈 생긴다는 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정의당 안으로 양육권 박탈된다고 이렇게 무지하게 주장 안 했습니다. 양육권 박탈 제도가 해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양육권 박탈 제도를 도입하는 길이 정의당 안에 열 것이냐? 있습니다. 이 정의당 안에는 사조와 실제로는 이 정의당 안이 끝이 아니에요. 엄청난 동성애 반대 억제하는 행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상 평등권 관련 법령을 재개정할 때, 관련 제도 정책을 수립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사조 1항이요. 앞으로 법 개정할 때 이 법 취지대로 계속 개정하라는 거예요. 양육권에 관한 제도도 개정할 때. 실제로 또 구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방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법령 도입 규칙을 연구해서 부합하도록 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도 이 법 제정되면 곧 동성혼 합법화로 오고 양육권 제한하는 제도가 오는 것이에요. 여기 해외에서 언급된 모든 사례를 만들어내는 법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어디에 숨어 있느냐? 사조 9조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를 정의당 안으로 직접 발생할 수도 있고 제도를 개선하고 법 개정으로도 개선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위원회에서 이 정의당 안이 발생되기 전에 해외 사례를 언급한 건 절대 가짜뉴스가 아니다. 저는 사실은 이 법 위반으로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이법 통과됐을 때 수많은 배상 책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과연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절대 책임질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는 수많은 소송을 담당해온 실무가로서 볼 때 이 법은요, 아까 얘기한 수많은 기획소송에 의해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 전부 경제를 파탄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법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법의 심각성을 아시고 이렇게 위헌적인 동성애 비판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가 사라진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와 인정과 수용의 자유만을 강요하는 동성애 전체주의, 동성애 반지성적인 반헌법적인 이 법 막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에게 이 법의 위험한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또 법조계 그리고 학부모단체 또 종교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 기독교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설교를 했을 때 이 차별금지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은길 변호사님이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KBS의 그 토론에 나가서 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던 분하고 같이 토론을 했는데 처음에는 절대 처벌의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처벌이라면 처벌이다 이런 식으로 시인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영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뉴스는 차별금지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가짜뉴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옆에 우리 명재진 교수님, 헌법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 모든 사람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정치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 규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입니다. 국민이 국가에게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인 간에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사인과 사인 간에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헌법상 11조를 구체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헌법은 여자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이루었던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제 여자 대학이 간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여성 전용 공간인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평등은, 헌법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자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은 것, 같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의 평등 원칙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같지 않은 것, 동일하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평등권의 위반이고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연 목사님들이 설교가 처벌받느냐, 처벌받지 않느냐, 이 규정은, 이 말은 처벌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처벌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사전적으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시면 처벌의 의미는 첫 번째, 형벌에 처함, 두 번째,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통을 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형벌에 처함이라는 의미는 일단 우리가 법을 만들 때도 벌칙에 보면 형벌 이외에 질서벌로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벌이 처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처벌만 말한다는 것은 벌써 말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법적 처벌은 형사처벌만을 의미하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통을 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해석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집행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처벌에는 형벌 이외에 징계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퇴직금을 박탈당하는 징계벌이 벌금 1천만 원의 형벌보다 훨씬 중요한 고통이 됩니다. 또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 학교, 병원, 군대,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동성애와 이성애, 또 신자와 불신자를 분리 구별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차별에 해당되면 앞서 본 것처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특별히 형벌 외에도 집행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사전적 의미로 위법행위에 대하여 주는 고통으로서 처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민법에서 불법행위, 위법행위에 대한 해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은 형법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헌상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구성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람의 범위에 특정한 집단을 포함시키는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명시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규제 대상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해석은 형법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사람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시청 공무원들이 작년 5월에 서울 광장에서 행해지는 기호 행사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에 대해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올해 2월에 이러한 성명서 발표 행위도 단순한 부정적 의견이 아니라 혐오 적대감을 표현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기호 행사, 즉 행위에 대한 표현도 동성애자들, 즉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 지휘하여 총선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려하는 교회 또 총회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자는 내용의 설교 내용 또는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현재 많은
목사님들이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도 목사들의 강단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면서 목사들의 설교는 끊임없이 모니터링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목사의 설교가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정한 법적 제재, 시정명령과 집행벌,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수의 성도 앞에서 공연히 행해지는 목사의 설교는 집합명칭에 의해서 그 자체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상현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의 그 사례들에 대해서 뉴스인들이 7월 16일자 기사로 직업 파괴에 당한 진평연의 내용이 사실투자에 대한 소개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써서 오늘 제가 한 20장 정도 배포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쪽을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연방에는 민권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직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이게 성적 지향이 Sexual Orientation SO잖아요, 약자. 그다음에 Gender Identity GI, 따서 SOG로라고 그래서 동성애를 이제 그 문제 삼는 또는 트랜스젠더, LGBT 권익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보는 게 SOG, 이제 평등법 중에 아니 그 차별금지법 중에 그게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에서는 제한된 의미의 제 생각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5가지 차별 사유로 그래서 제한된 법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소지가 전부 포함된 그다음에 그 영역도 상당히 넓은 고용, 교육, 그다음에 공적 영무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부터 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하는 것이어서 그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에 이제 적용됐을 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그 문제된 사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스턴에 있는 BIDMC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버드 의대의 겸임 교수이고 28년간 BIDMC라는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시에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했던 폴 철치라는 그 의사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의학적인, 특별히 그 성행위가 의학적으로, 보건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을 그 병원 측에 이제 계속 제시했던 그 사건인데 그러다가 해고가 됐어요. 근데 그 이제 내용 해고된 것이 이제 뉴스엔조의 보도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해고가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좀 찾아봤더니 그 BIDMC 병원에서 이제 퀴어 행사죠. 우리나라 같은 그 데이 프레이드를 이제 계속 후원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 것이죠. 이런 보건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그런 보건시설이 환자나 어떤 사람들에게 보건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충돌되는 그런 행사를 이제 후원을 하고 있다. 마치 담배 회사 후원하는 것 비슷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이제 영상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영상을 이제 한다는 이메일을 영상으로 그 데이프레이드 홍보한다는 영상에 출연할 사람을 찾는데 자기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이제 차별금지 정책 회사 그 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팔러시 TM24가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Policy라고 차별금지에 관련된 정책에서 자기가 제가 밑줄 그은 사안에 거기에 SO가 있죠. Sexual Orientation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차별금지 정책 위반이 돼서 이제 그 항구령이 내려졌는데 그 항구령을 위반하고 한 번 더 그러니까 2번 더 그 회사의 그 어떤 홈페이지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댓글을 달는 것이 2년에 걸쳐서 2번 달았는데 그걸에서 이제 해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인한 것은 직접적인 요인은 항구령 위반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원래의 그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신이 회사의 차별금지 정책에 위반됐다는 게 사실 그 근원이죠.
그 회사가 그런 차별금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주인 매사추세츠 주에서 차별금지 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라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그 결과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고가 된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해고됐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회사의 차별금지 정책의 위반이었고 그 정책은 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가짜뉴스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두 번째가 크레이크 제임스 해고 사건인데요. 역시 이 크레이크 제임스는 유명한 풋볼 선수랍니다. 근데 이 풋볼 선수가 이제 고용이 됐다가 스포츠 캐스터로 해설자로 고용이 됐다가 이틀 만에 해고가 됐는데 이 역시 직접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해고된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 텍사스 지역의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를 해가지고 그 토론하면서 동성 결혼의 이슈에 대해서 자기는 게이 퍼레이드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한 것이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자기는 참여하지 않겠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반대 진영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나중에 1년 후에 폭스 이제 낙선을 했죠. 그래서 그 폭스 회사에서 해설자로 참여를 그러니까 고용을 받고 나서 그 회사가 이것은 거의 나와 있지 않는데 제 생각이에요. 오늘 조용일 변호사 얘기가 말씀하시니까 다른 주의 차별금지법이 미국의 22개 주하고 DC에서 차별금지법이 소지에 있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폭스가 그 전파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 이런 말을 할까봐 사전으로 이 사람 선제 조치로 이제 아마 해고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뭐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고를 하는 건데 그 이유가 1년 전에 그 후보자로서 정치 토론에서 얘기했던 그 이유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이의 제기를 하면서 텍사스에 사니까 텍사스 주의 노동법을 이유로 이제 해고 문제를 이제 삼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종교적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들어대서 소송을 했다가 결국 합의로 그냥 돈 받고 끝났죠. 근데 이것이 이 피해자인 그 해고된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적용해가지고 구제를 받았다. 이건 아니죠. 오히려 다른 주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소지로의 영향을 받아서 폭스가 해고를 하는 것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거고 노동법상에 있는 그 구절 중에 이제 차별금지, 종교적인 차별을 금지한다. 이것을 이 사람이 이제 그 법리상으로 이제 주장을 한 것이지 이것이 차별금지 정책을 통해서 이 원고가 혜택을 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동성 커플에 대한 입양 거부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영국으로 이제 다시 와서 영국의 캐톨릭 입양 기관이 이성 부부에게만 그 입양을 이제 중개해 주는 거죠. 이것을 하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이 평등법이 처음에는 소지가 없고 시행령에만 이제 있다가 2010년부터 강력하게 법에도 이제 그게 규정되면서 이 분들이 이제 2010년 전에 이걸 빨리 이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서비스를 계속 이제 동성 커플이 입양을 요구했을 때 이걸 거절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정관 개정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제 3페이지에 보시면 정관으로 특정한 어떤 부류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을 도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법 적용이 예외로 놓겠다는 걸 알고서 시행령이 있다는 걸 알고서 그걸 이제 그 정관 변경을 시도했는데 그 정관 변경이 체리티 커미션이라는 어떤 그 공익단체를 담당하는 위원회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계속 거절이 돼서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결국은 하여튼 소송의 허가는 그러니까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허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취소를 구했는데 결국은 다 패소했죠. 그래서 결국은 못 바꾸니까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이 부분이 차별금지법 위반을 적용한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거부 처분의 문제지만 사실은 그 차별금지법을 회피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이것이 차별금지법 적용 결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좀 그 소송의 원인과 그 배경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 기계적으로 법이 나와 있는 법이 그 체리티 커미션에 관련된 허가에 관련된 법 그렇게 해서 이것이 차별금지법에 적용된 결과가 아니다? 이건 아니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클레인스 부부의 베이커리 벌금 부과 사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주에서 이제 주에 이 사람들이 있는 주가
오레곤주인데 여기는 차별금지 소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반면에 공적 연구라고 해서 이제 이런 케이크 판매하고 공공 영역에서 이렇게 뭐 판매하는 사람들은 소지를 이유로 이제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약한 의미의 제한된 범위의 소지로죠. 전반적인 게 아니라 공적 연구에서만 적용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저기 13만 5천 불 정도니까 한 2억 원 정도 이제 벌금을 붙게 됐어요. 서비스 거부했거든요.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나는 못 주겠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사람 주 법원에서 전부 다 지고 패소를 했고 이제 무죄를 주장했는데 패소를 하고 이제 연방법원으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니까 연방법원에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서 이 사건은 이제 우리 연방대법원이 인정했던 케이크 거부 사건, 이게 다른 콜로레도 주에서 발생했던 메스터 피스 케이크 샵이라고 유명한 판결이 있는데 거기서 표현의 자유는 종교적인 표현의 자유가 예술적 가치와 연결됐을 때는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주에서 이런 것을 제한하려고 했을 때 중립적 관점을 종교에 대해서 편향적이 아니고 중립적 관점을 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를 인정이 된다면 이제 그러니까 저기 허용을 해주겠다. 거부해도 허용해주겠다. 이거를 이제 했는데 이거를 검토해라.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오레곤주를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이거가 차별금지법 적용으로 혜택을 본 무슨 판결이다. 이건 지금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그 나중에 오레곤주에서 어떻게 판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레곤주에서 판결해가지고 무죄가 결국 확정됐다고 해도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혜택이라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이거를 가까스로 승소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혜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평가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에서는 실제 형벌 부가 사건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결혼식 주례 거부로 인해서 웨딩 주례 목사님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직접 그 법정 주례 혼인시켜가지고 간략하게 하고 판사한테 신고하면은 우리나라는 구청에 신고하는데 거기 판사한테 신고해서 끝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그래도 웨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이제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나 안 해주겠다고 했다가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죠. 여기서 그 시에서 조례로 이 특별한 소지를 위반하게 되면 한 건당 매일 $1,000씩 벌금을 부과한다고 이제 그것을 이제 법을 조례로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있었는데 이 시에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시의 변호사한테 이제 검사 같은 거죠. 시에 고용된 이제 변호사가 찾아와서 당신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제 따르지 않게 되면 징역 내지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협박을 느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경고를 한 것이죠. 그걸 따르든지 그러니까 동성 결혼에 대한 주례를 하든지 아니면은 안 하겠다면 이제 이 처벌을 받아라 이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협박을 느끼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제 부당하다 해가지고 사실 문을 실제 닫기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 실추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결국 시하고 타협봐가지고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의 합의해가지고 청구를 취하한 것이죠. 조례는 그대로 남고. 근데 이것이 이제 차별금지법 적용 아니 형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언론에서 가짜 뉴스다. 어떻게 형벌 적용했다고 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형벌을 적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형벌로 이제 위협하다가 문제가 그냥 합의로 해결된 사건이죠. 형벌을 적용했다고 해서 이것을 보도했던 것이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형벌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차별금지법의 그 시조례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걸 얘기하려는 것이 형벌을 그거 받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민 변호사님,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참 충격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상현 교수님께서 미국의 사례를 보도하는 것에 오류성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윤성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준비했기 때문에 PPT를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차별금지법 해외 사례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하지만 뉴스앤조이와 SBS 뉴스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 뉴스앤조이가 2020년 7월 17일에 이 진평현이 만든 전단지를 가지고 팩트 체크 시리즈를 계속 연재를 했습니다. 5번 정도 연재를 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요. 뉴스앤조이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이 반동성애자 설교자 체포에 대한 해외 사례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방 전도하면 체포, 극단주의자의 반복 행동의 문제 이렇게 헤드라인 제목을 다 잡았고요. 동성애 반대 설교하거나 전도하면 잡혀갈 것처럼 포장한 왜곡 정보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진평현 전단지에 실제로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또 기독교 복음을 전도해서 지금 경찰에 체포되는 이 사진이 실린 전단지가 가짜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그 영국의 기독법센터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로 영국에서 기독교 탄압 사례, 차별금지법에 적용된 사례들을 모은 사례집입니다. 거기 그 56페이지에 보면은 영국에서 2013년 9월에 이 조시 윌리엄스라는 목사가 퍼스라는 지역에서 이 기독교 유인물을 나눠주고 또 설교를 하다가 이 동성애자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실제로 전도하다가 또 동성애를 죄라는 설교하다가 영국에서 체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음요.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하느냐 이걸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이 반동성애 설교를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또 정의당 차별금지 법안과 좀 비교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은 특별히 이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요. 이 평등법과 공공질서법이 대표적으로 이 차별금지를 하는 법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이 평등법에는 제26조에서 괴롭힘, 헤러스먼트 조항이 있습니다. 정의당에도 들어있는데요. 이 정신적 고통, 모욕적인 환경이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좀 일체 행위하다 괴롭힘인데요. 이거는 꼭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괴롭힘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동성애 설교를 금지시키는 조항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반동성애 설교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베리트리언 목사가 교도소 내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이 징계 조치를 받고 한 것이 바로 이 조항, 평등법에 있는 조항 때문인 겁니다. 사용자 책임 조항 때문에 이 교도소 측에서는 평등법에 의한 상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 반동성애 혐오 표현을 한 이 베리트리언 목사를 징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또 공공질서법에서 이 반동성애 설교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제5조에서 괴롭힘, 공포 또는 고통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9A, B조 이하에서는 성적 제한 혐오 표현 금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질서법은 주거지 않은 이해의 장소, 즉 외부 길거리에서 하는 데 적용이 되는 그런 법인데요. 마찬가지로 반동성애 설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 법안을 보면은 제3조에 이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제4호의 괴롭힘이 있습니다. 영국평등법 26조에 있는 괴롭힘, 공공질서법 5조에 있는 괴롭힘이 우리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 법안에도 들어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5호에 보면은 불리한데요 표시조작 광고 행위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조인필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별 영역 제한도 없고 그 다음에 광고가 정확히 정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하는 이 반동성의 피켓팅, 뭐 반동성의 구호, 현수막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평등법과 공공질서법을 합쳐놓은 게 정의당 차별금지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형 차별금지 법안은 당연히 반동성의 설교도 금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다른 부분이 바로 법적인 제재가 다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반동성의 설교자에 대해서 영국의 경우에는 우선 체포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질서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은 원칙적으로는 설교만 했을 때는 형사처벌은 안 됩니다. 제보자 불이익 조치를 하면 뭐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반동성의 설교만 했을 때는 형사처벌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다음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면 영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근데 정의당 안에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보면 영국은 없습니다. 근데 정의당 안에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영국에서는 이 공공질서법은 굉장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반동성의 설교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체포가 돼서 잡혀가고 어떤 목사님은 무죄로 풀려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체포돼서 벌금을 받아서 소송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대혼란입니다. 기준이 도대체 뭐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을 혐오 표현을 한국에서도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모법대 교수님이 2015년 한겨레 21에 기고한 글을 보면 그분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공공질서법이 도대체 뭐가 기준인지 어떤 설교는 처벌되고 어떤 설교는 처벌 안 되냐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고 본인이 그 스스로 기고한 글을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한국에 도입이 되면 똑같은 논란이 되면서 많은 입법 저항을 받을 것을 예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형사처벌 조항을 빼면서 대신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해강제금을 넣은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반동성의 설교를 그쪽 법적인 제재가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한 의원 안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다만 법적 제재가 다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형사처벌 대신에 이해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더 낫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지금 정의당 안에 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은 2배에서 5배고요.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뭐 재정을 지금 같이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훼손하는 정말 중대한 법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런 도입하는 굉장히 그런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걸 갖다 여기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강제금도 3천만 원이지만은 재차 부과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무겁다고 느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손해배상 폭탄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를 수 있는 게 더 무겁지 1년 징역, 1,000만 원이나 벌금. 그렇게 이거와 비교해서 더 무겁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장애원 의원 안에 따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잘 전략적으로 형사처벌을 빼는 대신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해강제금을 넣었다. 장애원 의원 안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시고요. 뭐 손해배상은 똑같이 평등법이나 장애원 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제는 SBS 뉴스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공중파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SBS 8시 뉴스 2020년 7월 20일 이 뉴스를 보면요. 진평형이 만든 영상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오는 영국이 최근 10년간의 트랜스젠더 아동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가짜뉴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다음이요. 이 오류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SBS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성별 인식 증명서
DRC를 언급을 하면서 이게 지금 2008년에는 241건인데 2010년에는 260건 됐다. 그러니까 20건, 19건밖에 안 늘었으니까 이게 2,500% 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GRC라는 게 뭐냐면 성별을 변경할 때 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통계는 성별을 바꾼 사람에 대한 통계입니다. 근데 지금 진평의 영상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중에서 성을 바꾸길 원해서 성별한 치료를 받는 청소년의 통계를 얘기한 겁니다. 즉 사춘기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차 성징을 막기 위해서 그거 억제제를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아니면은 반대성의 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트랜스젠더가 다 성별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성별 안 바꾸고 법정의 성별을 안 바꾸고 그렇지만 자기의 성정체성은 생물학적성과 다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오류인데 이걸 가지고 들이대면서 가짜 뉴스로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입니다. 또 기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진평의 뉴스는 영상은 분명히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SBS는요, 딸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기준 비교만 하면서 19번밖에 안 늘었으니까 우리가 가짜뉴스다. 진평의 영상이 가짜뉴스다. 이렇게 지금 오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 또 비교 대상의 오류인데요. SBA 뉴스를 그 다음을 또 보면은 평등법, 차별금지법 시행한 이후에 영국에서 동성애자 증가한 거를 영국 대사관에 문의를 했더니 2014년에 1.6%밖에 안 늘었고 2018년에 2.2%밖에 안 늘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진평의 영상에서 동성애자가 나옵니까? 진평의 영상에서 동성애자 늘었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여기 사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정체성 혼란을 가진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지금 통계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성애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SBS 뉴스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같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뉴스 보도를 하는 건지 좀 어이가 없고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SBS 뉴스에서는 중앙 영국 대사관에 물어봤더니 트랜스젠더 인구 관련 통계가 없다라고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 통계가 없는지 우리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영국 BBC에서 2016년도 2월 10일에 보도한 보도 자료를 보면은 노팅햄셔 주에서 아동들이 젠더 정체성 치료를 받는 게 6년 동안 급증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무슨 통계를 가지고 한 거죠? 통계가 없다는데 BBC는 도대체 뭘 가지고 통계를 했습니까? 다음 넘겨주시죠. 이 뉴스를 보면요. 지금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상세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년대는 이 노팅햄셔주에서 성전환한 아동 청소년이 94명밖에 없었는데 불과 6년 후에 2016년에는 969명이 성전환을 했습니다. 성전환을 하고 싶다고 했고 성전환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이 969명 중에는 200명은 12세 이하고요. 3세도 있습니다. 4세는 3명이 있습니다. 이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BBC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은 2010년도가 바로 영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이 전면 개정된 그 시기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입법이 된 때가 2010년이라는 거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BBC 뉴스에서 영국 국립보건의료원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이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젠더 정체성 개발 지원 센터라는 곳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영국 국립의료원 산하에 있는 이 성전환 치료 전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들이 여기 가서 성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성전환 해주세요, 치료 받고 원합니다 라고 온 사람, 이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 기사에서 이 노팅햄셔주의 아동가족문화정책 담당관인 콜린 패티브루가 이 말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평등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차별금지 사유이기 때문에 영국 학교의 교장은 트랜스젠더 아동과 청소년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성전환을 하는 거다. 이 얘기를 담당관이 한 거죠. 공무원이 한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젠더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 성별 바꾸고 싶어요 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그래 바꿔라. 저기 GIDS에 가서 치료받고 바꿔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꾸지 마라. 너의 성별은 정해진 거다. 이 말을 하면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차별금지법과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입니다. 더 황당한 건요. 지금 그 영국국립보건의료원의 이 통계를 보면은 이 980명이 넘는 이 아이들 중에서는 9세 아동이 있고요. 8세가 있고 7세가 있고 6세가 있고 5세가 있습니다. 이 6년 전과 비교해보면 약 5세에서 10배까지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통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적으로 보면요. 2018년 9월 16일 보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0년 동안에 최근 10년 동안 성전을 원하는 아동이 4,000% 증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텔레그램이 보도했고 익스프레스 보도했고 이 밖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이게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많은 영국 언론들이 보도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텔레그램에서 영국 그 여성평등부 장관이 펜이 모더니 이 통계 수치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이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이 SBS 뉴스는 캐나다 오타리오주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를 자녀와 분리시키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 지평이라는 영상이 가짜뉴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2017년에 만들어진 아동 청소년 가정복지법에는 성적 지향이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온타리오주의 관계자를 만나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봤다라고 하면서 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적 지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이 법에 없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찾아봤습니다. 다음이요. 법은 지금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법을 찾아보니까 1조 2항에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 관계자는 못 찾는 성적 지향이 제 눈에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에는 분명하게 1조 2항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조 2항뿐만 아니라 74조 3항에도 있어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법 조문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SBS 뉴스는 버즈피드 뉴스를 인용하면서 이 법은 이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를 자녀와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이 뉴스를 인용을 하면서 진편의 영상이 가짜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를 해보면요. 다음입니다. 온타리오주가 이 LGBT2SQ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복지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출처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요. 다음입니다. 39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후견인이 자신의 LGBT2SQ 아동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는지를 배우는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성전환을 잘 이해 못해서 반대하면은 그거를 이제 공무원들이 교육시키는 동안 이 아동 청소년, 성전환을 하려는 아동 청소년을 다른 데로 안전한 데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음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를 보면은 아동보호 담당관이 조사를 해서 정말 부모와 아동이 분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동과 청소년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길 장소는 이 아동의 LGBT2SQ 정체성과 부합하는 장소를 골라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분리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데 정부에서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아동복지 담당하는 보호기관들 교육시키고 이거대로 하세요라고 만든 매뉴얼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걸 뉴스를 접하면서 인터넷 신문뿐만 아니라 소위 공중파 방송까지도 이렇게 왜곡된 보도를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요. 이 뉴스엔조이와 SBS 뉴스 차별금지법 관련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서는 이 언론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발적으로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고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변경보도 청구를 해서라도 정말 이 언론이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들께서는 자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어에 계신 분들, 기자분들 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준비됐나요? 예, 저 뒤에. 예. 지금 발제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변호인 중에서 한 분께서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간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면 형사처벌에 받는가, 쉽게 얘기하면 징역에도 갈 수 있는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한간에 많은 것이 이제 논쟁거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에는 동성애 죄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한 사람을 불이익을 주면 그때는 형사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경우 우리나라 교단의 대부분의 법들은 다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라고 카밍아웃을 하면 교회나 기독교 교육기관에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다 내부 규정과 헌법에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합동 측 그렇고 통합 측 그렇고 백석 측 그렇고 감리교단 그렇고 오순절 그렇고 순결교단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회 직원이나 또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담당 이제 교육자나 또 아니면 성가대원이더라도 내가 동성애 설교를 목사님으로 들었는데 나는 심히 어렵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 구제 조치를 하면 이것은 카밍아웃 한 거기 때문에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이기 때문에 교회 형편상으로 교회 내규상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청년부 설교를 중지시키든지 사역자 같으면 성가대원 같으면 성가대를 중지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예가 감리교단 목사님이 동성애 축제에 가서 축복했기 때문에 감리교단에서 징벌위원회가 열렸는데 그거는 감리교 목회자 장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나 동성애 지지행위를 하면 처벌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구제위원회에 냈을 경우에 당연히 본인이 카밍아웃 하면은 현행 교단법상 대부분의 교단이 다 징계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구제행위를 한 사람 불이익 조치로 분명히 감수되니까 그거는 징역 1년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해주시지 않으면 지금 저쪽에서 얘기할 때는 여기 봐라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라 국가인권위에 제소했을 때 불이익을 주면 간다. 근데 지금 현행 대부분의 교단법이 다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겠다 교단법이 돼 있는데 그 신뢰가 지금 감리교단 이몽 목사님에 대한 그런 지금 그 동성애자 축복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동성애 설교를 하면 형사처벌 받는 것이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좀 규명해 주셔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 교육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여론전이다. 지금 SBS 나왔는데 SBS만이 아니라 KBS, MBC, 연합뉴스, 그다음에 ITN 거의 매일 뉴스를 이렇게 점검해보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일방적 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자꾸 들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2주, 3주 계속 되고 있는데 계속 잠식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잘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바로
교육하고 개몽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 분이 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이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도 바로 정리돼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조 변호사님. 네. 반대 설교하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반대 설교하면 처벌된다. 좀 형사처벌된 해외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되게 이게 차별금지법이 제안되기 전에 있는 이제 차별금지법의 반대 주장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형사처벌,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지영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에는 위반에 대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형사 이렇게 딱 꼬집지 않는 한 처벌된다라고 얘기하면 민사처벌, 이행강제, 또 징계 이런 것들도 다 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대설교 처벌된다 이런 부분들은 법 위반으로 고통받는다 이런 취지의 이해이기 때문에 그건 가짜뉴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안들이 이렇게 발의되기 전에 형사처벌된 해외 사례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법이 도입되면 이 법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바꾸도록 계속하고 있고 또 해외의 사례를 보면 형사처벌이 단순 차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보자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향후에 법과제도를 통해서 형벌조항을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해외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각성자료로 써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길이 열린다의 취지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그런 취지의 얘기라면 또 허위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 정의당 안에 의하면 이제 제보자 불이익이 항상 있어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가 관계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다 이럴 때 그럼 교회의 경우에 동성애를 피해를 호소하거나 제보하는 사람이 동성애에 옹호하는 행위거나 동성 성행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헌법은 옹호자나 행위자를 치리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든 성도든. 그러면 제보하는 과정에서 동성애를 성경과 달리 옹호하면서 제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치리 관계자 전원이 치리 행위를 하게 되면 교단헌법상 이 정의당 안에 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에 해당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의 반대 근거로 해외의 처벌 사례를 예시로 들 때 각성 효과로 든 거고 또 이것이 향후에 그러한 것을 초래하는 길을 열어놨거든요. 이 정의당 안은 실제로는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시작입니다. 각종의 가족제도와 각종 표현이 점점점 강화되는 것이 해외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시작으로 해서 해외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라면 결코 허위라고 할 수도 없고 현재 안으로도 사실은 많은 교단의 헌법을 집행할 때 직접적인 제보자 불이익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법으로도 형사처벌을 가능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가짜뉴스다라는 판단을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표현을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 향후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가짜뉴스냐 아니냐가.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보도할 때는 이게 논리적 단계나 사안의 단계가 약간은 이렇게 단축되면서요. 기본적으로 처벌은 형사처벌뿐이니까 그냥 처벌이라고 얘기하면 가짜뉴스 아니냐. 굉장히 말꼬리죠. 법 위반의 고통이니까요.
또 해외 사례가 정의당 안으로 생길 수 있다. 얼마든지 그거는 해외 사례가 직접 생길 수 있다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서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각성 효과, 경계 효과에 주목되는 게 원래 발언자의 취지지. 그 말 아주 지역적인 것이 종이를 자르지 않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주장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죠. 국민 여러분이나 또 그의 관계자분들이 또는 다른 양심적인 이성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속 분명히 하실 것은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다. 이성애가 정상이다. 남녀가 만나야 정상이다. 이 발언도 전부 성경에 대한 반대 설교반이 아닙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일반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이성애가 정상이다. 남자 여자가 만나야 정상이다. 이 발언하시는 성경을 교회를 안 믿는 일반 국민 여러분, 그 발언 하시잖아요. 널리 공개적으로. 전부 법 위반이 되십니다.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혐오 발언 사례에 그게 리스트업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동성애의 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든지 부정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전부 이거에 울리는 것이에요. 이 제재가 지금은 당장 이행강제 손해배상 또는 제한적인 손해배상으로 되지만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는 전방위적으로 가족제도나 사회의 전 영역을 동성애에 관한 조금 더 비판 못하게 하는 동성애 우상사회, 동성애 숭배 강요사회, 동성애에 대해서 일체의 비판을 법으로다가 막 언급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야말로 동성애에 관한 철저한 지지와 숭배를 강요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노예사회가 되는 겁니다. 동성애 지지자들의 천국이 되고 반대자들에게는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를 막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교회가 앞장서지만 일반 국민들의 과반도, 지금 한국교회, 한국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시는데요. 반 이상을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법인데 그 실체를 정확히 아시고 이 법의 위험한 실체를 정확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말꼬리 조금 잡았다고 사실과 다르고 가짜다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사내징계 대화 여러 가지들이 전부 직관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의 시행과 관련 있는 법과 제도의 관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얘기해서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이 법의 위험한 실체를 가리는 뉴스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미혹시키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정의당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민사상의 처벌이 클 것이고 행정상의 처벌이 클 것이고 형사처벌이 클 것이고 사회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양심과 표현과 신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범시켜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위험한 실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데 언론께서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언론 알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트집 잡는 일은 전혀 옳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으로 동성애 반대하거나 또 거부하고 부정하면 포괄적인 그런 처벌이 된다고 하는 요지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잠깐 좀 우리 조영기 이용해서 아까 질문했던 거 조영기 변호사님 설명 잘 하시는데요. 저는 우려하는 게 처음에 조문을 봤을 때 사실 그 질문의 취지가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성가대를 하거나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 청년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또 제보를 하거나 또 동성애자가 문제됐을 때 동성을 억압하거나 했을 때 교회에서 이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죠. 이랬을 때 교회는 교단학법에 따라서 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치리를 한 것이죠. 치리를 한 것이 이제 여기 보면 단체 성가대에서 직무를 변경하는 불이익 조치거든요. 이것하고 이 이제 불이익 조치 변경하고 약간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55조 보면 사용자 등은 그 목회자나 아니면 성가대 지휘자가 사용자가 되겠죠. 사용자 등은 이제 관계자 이 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의 준비나 집행의 과정에서
유엔의 진정 증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말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중복됩니다. 우리는 불이익 조치를 줬는데 정당하게 이제 교회에서 치료를 해서 징계 조치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불이익 조치가 내가 동성애라는 걸 밝히고 진정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충돌이 생기죠. 우리는 사실 이 조문 이 규정 하나 가지고 교회에서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불이익 조치를 준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는 목회자를 또 그 교회에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진정서만 내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냐. 이 사람이 내 불이익 조치 받았는데 그럼 이 불이익 조치 자체가 차별입니다 하면서 국가인권위나 아니면은 뭐 진정이나 이런 걸만 준비해가지고 진정서 냈다고 사용자한테 와서 나 진정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불이익 조치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문이 정당한 징계 절차를 대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준비하니까 불이익 조치하지 마세요. 이런 항변 사이로 쓰일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과 교회의 정당한 치리가 충돌할 수 있다. 그리고 그쪽 입장에서 또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정당한 징계 조치가 이 법에 정한 구제처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는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가 또는 성가대 주의자가 또는 어떤 교회에서 직분자가 나한테 불리한 조치를 했습니다 하면서 항상 분쟁이 될 수 있는 조문이 저는 55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닌가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예정한 시간보다 좀 지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전문가 5분께서 자세하게 우연적인 문제 또는 실제적 설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리고 또 애국 사례 문제까지 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이요. 뒤에 마이크 드리시죠. 예. 저는 오늘 주제도 좀 다른 건데요. 차별금지법 안에 낙태 반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낙태 반대하는 건 차별이 안 되는가? 또 낙태도 들어간다면은 제가 지금 낙태하는 살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차별이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도 좀 알았으면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동성애만 얘기가 중점되는데 분명히 금년에 낙태가 12월 30일까지 공론화가 안 되면은 완전 낙태는 합법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차되는데 이 문제는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지 않는가? 또 포함된다면은 제가 낙태는 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유법이 아닌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낙태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짜뉴스에 대한 그런 기자회견 시간이고 또 전반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도 혹시 질문하셨는데 다른 어느 분이 좀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낙태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또 낙태는 거의 살인과 같다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실 때에는 지금 임신 또는 출산 또 등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거와 연결되는 행위죠. 그럼 이제 그런 발언과 운동을 계속 하실 때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는 낙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전 낙태를 살인이다라고 하는 저 발언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정신적 고통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동성애자분들만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게 동성 성행위에 대한 부정 비난을 행위 반대로 행위자 반대로 모는 것이 되지만 언젠가 또 낙태를 지지하시는 분들과 호모론자와 낙태 경험자들이 모여서 내 저 설교만은 너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실제로는 이 동성애 반대 강의와 설교에게 가한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 법이 적용 안 될 거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실제로는 동성애가 핵심이긴 하지만 실제는 이걸 이유로 해서요. 반대 의견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격당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또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동성애 혐오론자라고 얘기해요. 동성애 반대 강의를 한 사람은 동성애 혐오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동성애 반대 강의를 비난하는 그 강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래서 다시 동성애 반대론자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송이 제기되면 똑같이요. 이상하게 케이크에 동성결혼을 축하합니다를 거절하면 처벌하는데 나는 동성결혼을 반대합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써달라는 걸 거절하면 또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이런 사실은 굉장히 편향적인 판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은요, 굉장히 그 관점을 법을 통해서 억제하는 안창호대 국장님의 의견에 의하면 이렇게 관점과 사상을 통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법이고 이 법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법 해석론이 올라명되는 경우에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정당한 가치 판단을 다 이 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어서 정당한 사실은 부정적, 윤리적, 도덕적 비난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법에 무서운 독재의 시작인 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끝까지 자리에 참여하시고 또 오늘 그 진평연 창립총회 및 가짜뉴스 관련된 기자회견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 법의 미래에 대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직도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는 가운데 이 법에 대한 진행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 한국 그런 사회 또 시민단체, 종교계 또 여러 그런 법조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나쁜 또는 악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쓰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하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평연 잡는기 초회와 뉴스앤조의 가짜뉴스 논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리포터 인터넷신문 주동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께서 다 가신 다음에 20분 정도 조금 근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